저는 국가수에 97년에 입사해서 유전자 분석과에서 유전자 분석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조남수라고 합니다. 범죄 현장에서 의뢰되는 증거물에서 제 DNA 분석을 통해서 범인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호 교수님은 거의 제 입사 초기에 같이 일하는 동료로서 항상 존경하는 선배님이자 형님이셨던 분이라서 이호 선생님께서 조남수 박사님을 내가 사랑하는 인간으로 뽑아주셨어요. 혹시 소재가 없어서 그러신 건 아닌가? 거기밖에 말씀 못 드리겠네. 감사하긴 한데 제가 그럴 자격이 있는가라는 생각이 항상 들기 때문에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 멋있는 어투가 잘 생각이 안 납니다. 아무튼 고마울 따름입니다. 네. 일에서 보여지는 그 사람의 직업 윤리가 네. 또 그런 속에서 사랑을 느껴요, 저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전에 제가 히포크라테스 때 인간을 사랑하는 곳에 의술을 사랑하는 것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인간적 사랑이 없이는 전문가적 사랑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 사람은 결국은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모든 것이 파편화되고 어떻게 보면 단순화되고 이런 것이 전문화된다고 그러잖아요. 전문화되는 것은 옆 경계선을 모르잖아요. 옆에서 무엇을 하는 것인지. 난 이 영역에만 할 거야. 네. 이렇게만 하는 경향이 있지만 예. 결국은 2차 세계대전 때 홀로코스트도 실은 이것이 어떻게 쓰이는지 모르게 독가스를 만든 화학자가 있고 인체 실험을 했던 의사가 있고 네. 수용소에서 유대인을 그 샤워실에 집어넣은 사람만 있고 죽은 유대인에서 옷을 벗겼던 사람이 있고 네. 그들은 자기가 무엇을 잘못하는지를 몰라요. 파편화됐기 때문에. 결국은 한나 아렌트가 얘기했던 대로 악의 평범성에서는 각자가 그 위치에서 생각을 멈췄기 때문에 악이다. 네. 악은 참 평범한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저희도 국가수 내에서 법과학부나 법생물학이나 이런 쪽은 주어진 샘플에 대한 DNA만 보내면 돼요. 거기에서 끝나버리면 서로의 영역이 참 깔끔한 것 같지만 이 제 동료는 이제 굉장히 궁리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는 97년도, 8년도 때는 강간 사건 각 경찰서별로 오죠. 국가수는 해당 경찰서에 보내기만 하면 돼요. 유전자 분석을 잘 해가지고 보내면 되는데 이 사람은 그 당시에 자기 컴퓨터로 쭉 데이터를 모아요. 그래서 광주 서부경찰서든 전주에 있는 경찰서든 모아서 그거에 대한 통보만 하는 게 아니고 범인은 여기저기 돌아다닐 수 있잖아요. 네. 여기에서도 있고 여기서도 있고 동일 범인입니다. 라고 스스로가 그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경찰들도 공조 수사를 잘 못해요. 왜냐하면 관할 어떤 영역이 그렇죠. 네. 어떤 사건을 해결했을 때는 성과를 갖고 다투는 거고 못했을 때는 그거에 대한 어떤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서로 정보 공유를 잘 안 하는 경향이 있어요. 네. 그러나 이제 범인이 예를 들자면 이쪽 경찰서에서 몇 건의 강간 사건이 있었다 치면 자기는 못 잡고 있는데 다른 경찰서에 있는 건하고 맞추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때 유전자 분석을 했던 이 사람은 연결을 하죠. 어떻게 보면 자기 영역에서 굳이 안 해도 될 일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많은 사건들을 풀었어요. 네. 그러니까 저랑 처음 98년도 만날 때는 막 국가수 돌아서 15였어요. 한 6개월 정도 15 생활 하잖아요, 공무원들은. 네. 그 당시 광주 국가수는 굉장히 시골에 있었어요. 시골 분교. 폐교된 맞아. 분교를 리모델링해서 쓰고 있어요. 아이고. 그러니까 거기 있으면 완전한 문화생활이란 건 있을 수 없어요. 그냥 그 죽순 캐러 다니고 시간 나면 죽순이요? 왜냐면 뭐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죽순을 캐고 황소개구리를 잡고 황소개구리는 어떤 용도로 잡죠? 잡아서 드시는 말해도 거죠. 되나요? 잡아서 드시는 황소개구리 거죠. 그 당시에는 황소개구리가 심각한 문제였어요. 그렇죠. 네, 그냥 맞아요. 잡아서 드시는 황소개구리 거죠. 멸종시킨 건 우리예요. 국가수에서 할 일이 없으니까 삼지창 만들어서 황소개구리 잡아서 외래종을 뜯어서 척결하시고 외세를 척결하시고 황소개구리한테 죽어. 아니 근데 몇 마리나 드셨길래 전국의 황소개구리. 아니 일 때는 울지 않아요 황소개구리.
멸종된 게 아니라 무서워서 조용히 하고 있었던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아주 시골이에요. 거기에서 이제 그렇게 데이터베이스를 스스로 해가지고 사건들을 풀었던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승진해서 대전 국과수로 발령이 나요. 대전 국과수에서는 어떤 일이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청주에서 모 식당 여 종업원이 살해당한 사건이 있어요. 네. 칼에 찔려 사망을 했는데 경찰은 단서가 없습니다. 지문도 없고. 근데 너무 단서가 없으니까 가서 이렇게 현장을 보다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그대로 시간이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좀 다 말라 비틀어져 있죠, 반찬이. 이제 깍두기 하나가 베어먹은 자국이 있어요. 그 깍두기를 가지고 옵니다. 네. 그래서 그 단면에서 DNA를 추출해요. 그러니까 이제는 뭔가 단서가 풀렸죠. 네. 그래서 그 해당 경찰서에 주니까 난리가 났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네. 같은 사람을 데리고 와야죠. 그렇죠. 같은 이게 사람 누구의 데리고- DNA인지 맞아야 알아야 되니까. 될까? 결국 또 대조해야 될 사람을 데려와야 될 큰 숙제가 또 하나 남는 거죠. 그렇게 미국에 빠져갑니다. 그러니까 다시 형사가 찾아와요. 조남수 박사한테. 이게 이제 이 사람은 아까 국리가 많다고 그랬잖아요. 뭘 하고 있었냐면 우리가 이제 X 염색체가 있고 Y 염색체가 있잖아요. Y는 아버지한테 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 Y 염색체가 부계 쪽인 거죠. 네. 그러니까 그동안 쭉 데이터가 들어온 걸 가지고 YSDR이라고 하는데 Y 염색체에서 독특한 성씨의 유전자를 찾고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독특한 성씨의 YSDR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걸 발표는 할 수 없어요, 공식적으로. 네네. 그러나 자기가 그건 정리하고 있었죠. 비공식적으로. 비공식적으로. 네. 형사가 하도 단서가 없다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요것은 H 성씨를 가진 이런 쪽 같은데 그런데 이제 특히 국밥집 쪽에 그 범인이 사용했을 걸로 보이는 자전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자전거를 타고 올 정도면 반경 얼마 안 떨어져 있었거든요. 아, 예. 그런 다음에 그 반경 내에 있던 약간 의심스러운 사람들 있죠. 네네. 그리고 H 성 중에. 그렇지. 예. 그러니까 그 용의선상에 올라온 사람들 중에 YSTR로 가서 그런 갖다 해보니까 딱 범인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당시까지만 처음에요. 성씨를 가지고 접근했던 것은 중요한 건 내가 지금 이걸 굳이 할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어떤 형태로든 이것이 쓰여져야 된다면 자료를 객관화시켜 모아본다는 거죠. 실은. 그래서 결론은 그렇게 해서 이제 범인을 잡아요. 네. 이게 전문 영역을 보면서 전문화는 깊게 들어갈 수도 있지만 이 일을 내가 왜 하고 있는가 하는 거죠. 결국은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서로가 동일한 시대를 살고 있고 동일한 고민을 갖고 있고 우리는 동일한 양심을 가지고 있고 하나의 사회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약속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래서 나의 하는 일이 결국은 전체적인 윤곽 속에서 내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 공동체를 굳건히 지킬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남수라는 그 박사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이 사회의 안전망은 어디선가 거대한 거인이 맡고 있는 건 아니에요. 작은 사람들이 성실하게 맡고 있는 것일 수 있어요. 그들은 이 어떤 하나의 일로 태어난 게 아니고 공동체에서 자기 책임의식을 느끼는 공동체에 대한 사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다. 저는 그래서 인간에 대한 사랑이 있는 곳에서 전문가적인 영역의 사랑도 있는 것이 있을 수 있다. 마치 아까 악의 평범성이랑 대비되는 것 같아요. 선의 평범성. 예. 선도 역시 수많은 모르는 개인들이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때 작동이 된다는 이야기이신 것 같기도 해요. 실은 법의학으로 좀 고민을 했어요. 네.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은 다들 불편하죠. 불편한데 삶의 끝이 죽음이라면 죽음도 삶이거든요. 이 죽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제도적으로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느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범죄 연관성이 있을 때만 검시를 해요. 일관상 도드라지게 확인되는 건 없어요. 일단 정밀하게 분석해봐야지. 뭐 예상대로 장기부터 다 들어갔다. 네, 그러나 이제 그 안에
사고랄지 뭐 이런 여타의 자연사나 이런 것은 누구도 관심을 안 갖고 있죠. 그러니까 실은 통계적으로 보면 우리가 한 22만 명, 23만 명 정도가 1년에 사망을 해요, 우리나라에서. 그 중에 약 10% 차지하는 2만 8천 명 정도가 사인을 몰라요. 그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범죄란 뜻은 아니죠. 번제는 아니고 전혀 온갖 검증을 거치지 종류의, 않는 거죠. 전혀 사인 미상이라 하더라도 장래 사망 등록이 되는 현실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 있었던 교훈들을 놓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럼 과연 이 많은 정보들을 우리는 그냥 계속 빠뜨리고 갈 것인가. 나한테 닥칠 때까지. 그래서 이 문제가 결국 우리한테만 있는 것일까. 하다가 한번 예를 한번 찾아보자 한 것이 미국의 검시제도의 변천사를 한번 볼 수 있었던 마침 전기가 한 권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프랜시스 글래스너리라는 여성분이에요. 이분은 미국 죽음에 관한 전체 시스템을 바꾸자라고 처음 얘기했던 분이고, 근데 이분이 이제 실은 시작은 51살 때 시작을 해요. 51살 때. 그 전에는 뭐 하시던 분이에요? 그 전에는 그냥 평범한 분인 것 같지만 아주 금수저예요. 아주 금수저인데 굉장히 유복한 집에서 편안하게 이렇게 결혼을 해서 살던 분인데, 이분이 그 당시가 이제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2차 세계대전 사이에 이분이 주로 활동을 하시거든요. 게스트하우스 같은 걸 운영을 해가지고 집에 돌아가지 못하는 군 병사들 다 모아서 자기가 케어해주고, 전쟁 고아들 상대로 그 후원금 모금을 하기 위해서 연극 무대도,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어느 것 하나도 내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없다. 다 물려받았잖아. 그렇다면 나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써야 되는구나. 이게 내가 생존하는 이유가 되겠구나. 그래서 나는 앞으로의 삶을 그 다른 사람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나는 뭔가를 바꿔야겠지. 이런 어떤 계기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때 우연하게 51살 때쯤 몸이 좀 아파요. 그래서 이제 부자들, VIP들이 입원하는 이제 그런 또 요양원 같은 곳에서 오빠 친구를 만나요. 매그너스라는 그 의사를 만나서, 여기는 하버드 의대 출신이에요. 그 다음에 보스턴에 있는 그 검시소의 검시관, 우리로 말하면 법의학자. 원래는 검시관이라는 제도는 코로너 그래요. 코로너가 이제 크라운, 왕관 있죠? 크라운에 변형된 말이 코로너예요. 왕실에 귀속된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또는 누가 사망하거나 살인하면 임자 없는 재산을 왕실로 귀속시키기도 하고. 이제 영국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판사 역할을 했죠. 검시 판사 역할을. 근데 미국으로 오니까 미국은 워낙 인적 인프라가 적잖아요. 그러니까 코로너 제도는 들어왔는데 임명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일반인을 임명을 해요. 그러니까 일반인이고 농부가 하기도 하고 장례업자가 하기도 하고. 근데 이 사람은 일반인이잖아요. 중요한 건 법적 권한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시신을 딱 보고 자기 마음대로 평가를 하고 자기가 또 임명한 위원회를 통해서 그냥 정리를 해버려요. 어떤 코로너들이 어린애 신생아, 아주 어린애가 사망한지 발견되니까 자기들끼리 심사를 하고 처리를 하고 돈을 수당을 돌려받고, 이 시신을 또 저쪽으로 옮겨요. 또 그래 거기서 자기들끼리 또 해서 돈을 받고. 저런. 그런 식으로 돈벌이로 아주 전락을 해서. 불과 100년 전에. 그렇죠. 예. 부패가 너무 심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어서 보스턴 지역에서는 검시관 사무실을 처음 만들었어요. 미국에서 최초로. 그 검시 사무실에 병리를 마치고 거기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런저런 대화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죽음에 대해서, 억울한 사건들. 그러니까 보니까 아니 무슨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허술한 건가? 뭐 죽음이 무슨 장사인가? 이렇게 되면 앞으로는 어떻게 되지? 하고 문제의식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한번 검시소를 데려가줘. 따라가서 이제 부검을 보고 인체를 보고 그 오빠가 하는 일을 보니까 야 이건 참 의미 있는 일이다. 그런데 그 순간에 이 매그네스가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는 부검을 하고 검시를 하면서 인간 장기의 아름다움에 매료됐었다. 그런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인간 여기서부터 좀 이상해지는데? 그게 좀 이해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무한히 계속적으로 살아 움직였던 장기가 어느 순간 멈춘 거잖아요. 그게 하나의 물건처럼 보이는 것들이 어떻게 한 사람의 인격을 가지고 삶을 영위했었을까. 그걸 아름답다고 표현하는 게 그게 너무 강했던 거예요. 그 단어에 매료됐던 것 같아요.
근데 아름답다는 그 표현이 언제나 감동을 주는 것 같긴 해요. 네. 제가 종종 이제 강의를 하다가도 야, 이 수식이 얼마나 아름답냐. 근데 이건 진짜로 하는 얘기거든요. 네. 그렇죠. 대칭성이나 더 이상 넣고 뺄 수 없다는 완결성 때문에 볼 때마다 아름답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건 뭐 어떤 음악이 아름답다거나 어떤 그림이 멋있다 못해 아름답다거나 그 글도 단어 외에는 쓸 방법이 그렇죠. 그러니까 형용하기 사실 어려운. 네. 아까 좀 기이하게 들리긴 했지만 그, 전 무슨 말인지는 알 것 그 같아요. 표현이 네. 주는 어떤 무게가 있어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이 프랜시스가 그래서 자기가 봤던 그 장기 아름다움에서 아름다움. 그림으로 그린 해부학책을 써요. 네. 거기에 이제 시를 옆에다 씁니다. 시까지 쓰셨어요. 여기서 시 이게 뭐냐면 인체 복부의 이제 장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건 이분이 그렇게 씁니다. 배를 열어보아라. 그러면 꼬아지고 비틀린 장이 보일 것이다. 벨벳처럼 부드러우면서도 부채살처럼 강하게 너를 지탱하고 있는 견고한 장관막을 보아라.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게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사상 최초의 해부학 시네. 네, 새벽 시죠. 이게 그 이제 뒤로도 어떤 없었을 것 같아요. 사행시처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 배를 열어보면 장만 막 꼬여 있어요. 장이 근데 서로 꼬이면 죽어요. 네. 그 사이 잘 열어보면 장관막이 쫙 벌써 서로 꼬이지 않도록 잡아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사회가 굉장히 혼잡스럽고 거칠고 야만스러워 보이더라도 우린 그 기간에 부드러우면서도 어떤 형태로 견고하게 버티는 규칙과 규범이 있다. 뭐 이렇게 은유적으로도 볼 수 있는 형태. 그러면 또 뭐 정강이뼈가 나와요. 정강이뼈, 종아리뼈 뼈 두 개 네. 있잖아요. 네. 하체. 너는 나의 기억과 추억과 나의 사랑을 들어올리고 있구나. 너가 없다면 나는 단순히 하나의 머리와 굴러다니는 발일 뿐이야. 라는 그런 표현을. 정말 사랑하신 것 같아요. 네, 네. 인체를. 사랑의 시를 장기에다 바친 건데 네. 근데 그 시를 썼다는 것부터 딱 보면 저분은 삶, 죽음, 몸을 생각하는 방식이 남달랐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장기 하나하나를 따로따로 어떤 사랑의 대상처럼 묘사하잖아요. 네, 네, 네. 독특한 정신세계를 원래 이게 사실은 그 네. 서양의 과학의 핵심이죠. 그 환원주의라는 거잖아요. 네. 최대한 나눠봐서 쪼갤 수 없는 데까지 간 다음에 이거 하나를 딱 보면은 이건 이제 이해하기가 쉬우니까 인간은 수많은 장기와 부분된 이런 기관들의 조립이고 이제 그런 시각을 가진 사람이 사람을 해부해서 보면 장기들이 하나하나 다 사랑스럽고 아름답게 뷰티풀하게. 네. 보일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진짜 부검을 시작하시기도 하고 아니요. 그러셨나요? 이분이 이제 잘못 얘기되는 것이 법의학을 시작한 법의학자가 아니고 법률제도 이런 걸 전체를 바꾸려고 했던 사회개혁자로 보면 돼요. 사회개혁가. 죽음에 대한 부분은 내가 이 사회 제도를 바꿔야겠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세 가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법률 바꿔야겠다. 교육제도를 개선해야겠다. 그다음에 경찰을 훈련시켜야겠다. 세 가지가 있어야만 죽음에 대한 한 사회의 나름대로 완결구조가 생기겠다라고 생각을 하죠. 법률 제도를 바꿔야겠고 전문 검시관 제도를 들여와서 법의관 제도를 코로나라는 일반인이 보지 않도록 그렇게 죽음을 전문가가 볼 수 있도록 해야 되겠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권이 개입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코로나를 임명하는 것도 정치가예요. 정치가들은 이 질서가 그대로 좋아요. 자기들은. 자기 줄 수 있는 자리가 있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권이 개입돼서 코로나 제도를 없애지는 못해요. 그런 것은 부패 이런 것 많잖아요. 플랜 B로 가져온 것은 뭐냐면 검시해야 될 대상을 정하자. 그럼 그 대상에 해당되면 수사기관이 결정할 게 아니고 당연히 검시를 하는 걸로 하자. 국가가 대신 검시해서 사실관계는 파악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제 바꾸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말하는 게 CSI가 그런 데예요. 그 CSI 수사대는 그런 식으로 해서 시작된 거거든요. 제도는 내가 정치인들 만나서 어떻게든 바꿔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교육 재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프랜시스가 왜 그랬어? 그러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나의 자료를 가지고 이런 검시관 제도를 만들고 이 전문 법의관을 좀 많이 키워내는 걸 만들고 싶다. 교육을 거기에 하고 싶다. 함께 하겠다라고 이렇게 그렇죠. 네. 하게 된 거군요. 네. 그래서 돈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영향력도 있고. 본인이 해야겠다. 그래서 네. 하버드 학장을 만나러 갑니다. 아, 하버드 학장을 만나러 가고 내가 돈을 이렇게 낼 때 지정기탁이죠. 이분의 강의실을 이렇게 만들고 이분의 사무실, 실험실, 도서관 이걸 만들어주면 내가 돈 얼마 되겠다. 그러니까 그 당시 돈으로 25만 달러니까. 이야. 1929년 30년에 25만 달러면 엄청난 겁니다. 베그레스는 사망하고
그 뒤로 후임자를 병리 전문의를 가진 사람을 뽑아야 하버드에서 병리를 마치고 법의학 수련을 하려면 다시 수련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전문의가. 네. 월급이 적죠. 네. 이 보조의 월급을 주겠다. 아. 그래서 키워요. 그렇게. 근데 그 순순히 개인적으로 했었던 거예요. 그래, 교육제도는 그렇게 사람도 고용하고 월급도 주고 다 해보는데 문제는 일선의 경찰관들이 문제예요. 이게 제가 이제 오늘 장항준 감독님께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실은 그러니까 아까 저한테 감사하다 그랬는데 내 지갑에 손을 대셨나? 후원자로. 이제 제가 이제 장 감독님 말씀을 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해도 지문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네. 과학 수사가 없으니까 너무나 중구난방이고 과학 수사의 필요성 자체를 몰라요. 누가 사망한지 발견되면 누굴 데려다가 강압 수사를 많이 했어요, 미국에서도. 그래서 경찰은 무지랭이고 바보고 강압적이고. 그래서 이 경찰에 대한 것 교육을 해야겠다는 것이 1920년에 생각한 거예요. 문제는 어디서 나오냐면 현장도 가지도 못하고 현장이 흐트러져 버렸고 자료 사진만 있으니 그 상황을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어서 답답할 때가 많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실은 이 사람이 워낙 부자여가지고 시카고 그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와서 그냥 파티를 할 정도예요. 100명 정도는 늘상. 근데 어머니가 거동이 불편하니까 오페라 단을 미니어처로 만들어요, 본인이. 그 수십 명을 다 악기까지 만들어서 악기 소리가 날 정도까지. 미니어처인데 그걸 했던 디오라마라고 하는데 미니어처인데 너무나 정교하죠. 그렇게 했는데 내가 한번 만들어 볼까? 그래서 사건을 재구성을 합니다. 집을 똑같이 만들고 사건 하나를 재구성하는데 침대니 다 만듭니다. 아 이게 디오라마예요? 엄청 정교한데? 네. 그 당시 1930년대, 40년대. 이건 뭐 거의 예술인데요? 작품이네요, 진짜. 네. 그러니까 여기에 와 너무 정교하다. 뭐가 있으면 그 경찰 수첩에 깨알 같은 글씨까지 다 써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현장에 사진을 저 찍은 그냥 것 같아요. 사진 찍었다고 그렇죠, 하면 그렇게 보는 찍었다고 할 누가 거예요. 미니어처라고 말해주지 않아요. 네, 이 밖에 있는 나무까지 다 와 창밖들. 대단하다.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디오라마 하나 만드는 데 있어서 한 지금 돈으로 4만 불에서 8만 불 사이. 5천만 원에서 1억 정도. 그런 것을 한 18개 만듭니다. 그렇게 만들어서 하버드 대학 얘기를 자 우리가 근데 교수님 제가 디오라마를 만든 적이 없는데 왜 제가 고마워요? 바로 나와요. 네, 칭찬을 받기 아니요, 위해서 아니요. 지금 그러니까 기다리고 계시는데 1년에 칭찬받는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하나 건수가 잡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좀 기다리세요. 아 그래요? 못 기다리겠어요. 자, 감독님 기다려. 알겠어. 그래서 와. 자 하버드 대 학장을 만나서 우리 하버드 대 우리 법의학과를 만들어놨으니까 여기서 경찰도 종합 교육을 좀 시켰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18개를 갖고 와 일주일 세미나를 합니다. 그러면 어떤 범죄 현장에 대한 스토리를 주지 상상하고 않고 만들게. 거기에 목맨 거, 피 흘린 거 다 똑같이 만들어놔서 이걸 너는 어떻게 보느냐. 그러니까 말하자면 어떤 정보가 없이 그거에 대한 너의 해석. 네가 본 것을 얘기해봐.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이제 강의를 하다가 이게 소문이 난 거예요. 시나리오 작가가 와요. 와갖고 정말 이런 식으로 수사를 한다면 요것이 한번 재료가 쓰겠다. 나 경찰 중심으로 쓸 수 있겠다. 하버드 대학의 경찰학교에 앉아서 18개의 사건을 재구성하는 것을 영화로 만들어요. 그걸 보고. 네, 그래서 그 제목이 하버드 대학의 살인 사건이에요. 근데 하버드 대학은 반대로 우리 하버드가 이런 데 들어가면 안 돼. 그렇게 엄청 싫어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목이 조금 오해할 수 있게. 영화 안 되겠어 빼. 그러니까 그래서 미스터리 스트릿이라는 이름으로 나가요. Length and width, all right, with less pronounced muscular attachments. 최초의 영화가 나가서 그게 아카데미 각본상 후보까지 올라가요. 미스터리. 그렇게 해서 이것이 동기가 돼서 그렇게 이어진 게 CSI예요. 수천 페이지짜리 논문을 발표하는 것보다 의협이나 변호사들만 놓고 수백 번의 강의를 하는 것보다 한 편의 영화가 대중의 인식을 높이는데 더 큰 효과를 발휘하더라. 한 편의 영화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최초가 우리 사인이라는 드라마예요. 드디어 기다리던.
사인 드라마 이후로 국가수에 갑자기 10명의 법의관이 늘어나기도 했어요. 맞아요. 진짜요. 장항준 효과. 오늘 회식하죠. 제가 이제 실은 공국진 선생님이 이렇게 저희 법의학의 태두시거든요. 평생을 혼자 싸우셨거든요. 1955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걸어서 책을 그 수만 60권 넘게 쓰시면 그 돈을 다 법의학회에다 내세요. 아이고. 공국진 선생님이 사인 보면서 너무 감사하고 평생에 내가 돌아가신 이런 드라마를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아 교수님 저 지금 소름 돋아서 칭찬을 한 몇 년 만에 들은 거예요. 사인 한번 해드리세요. 드디어. 너무 감사합니다. 와. 야. 그래서 제가 2011년도인가 공국진 선생님께서 너무 기쁘셔가지고 못하게. 당시에 사비를 1,000만 원을 주세요. 우리 사인 드라마에 대한 상패와 상금을 드렸어요. 이게 맞아요. 사비예요. 그 사비인지는 몰랐어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대중이 우리를 몰라요. 왜냐하면 가족 중에 부검할 일이 없어요. 경험하기 힘든 근데 일이죠. 그런 속에서 그 사인이 등장한 겁니다. 실은. 우리의 미래를 바꿀 사람은 장항준 감독님. 예. 아니 미디어가 한 편 더. 다음. 시즌 2 한번 해? 앵콜. 아까 영화 만들어질 때 디오라마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했잖아요. 실제 생화학에서도 그 분자 모형 같은 거를 이용해서 실제로 이렇게 조립을 해봐야지만 그게 뭐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알 때가 아주 많거든요. DNA 구조를 밝혀낼 때에도 왓슨과 크릭이 첫 번째 한 일이 모형을 주문을 해요. 그래서 모형을 주문해서 막 껴맞추다 보니까 이 구조만이 가능하다. 머리가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그렇죠. 예. 3차원 구조를 이제 이렇게 비주얼라이즈하는 게 대단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선을 할 필요가 있죠. 출판계에서도 디오라마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그 일본 드라마인데 수수하지만 괜찮아라는 일본 드라마가 있는데요. 근데 그게 뭐냐면 교열부 얘기예요. 이게 교정교열부는 그 맞춤법과 띄어쓰기만 보는 게 아니라 작가가 쓴 게 말이 되는지를 검토해요. 동선이나 뭐 이런 가상의 것들? 세계를 얘기하니까 방을 2번 나올 수 있어요. 그는 방을 나와 커피를 마셨다. 좀 있다가 이제 방을 나가 어디로 간다 그러면 몇 페이지 나온 걸 뒤에 있어서 까먹었어. 좋은 편집자들은요. 아까 나갔는데 이걸 체크해요. 아직 방에 계신 걸로 착각하신 것 같은데 이렇게 하는데 그 수수하지만 괜찮아 드라마를 보면 그 어떤 출판사의 교열부가 있는데 그게 한 명은 작가가 어떤 집을 배경으로 얘기를 쓰잖아요. 그 집 모형을 만들어요. 그럼 요건 2층 집이고 난간이 여기 있다고 했으니까 그걸 다 만들어서 그럼 나가면 이게 난간이어야 되는데 없게 나오네 이런 걸 체크하는 거예요. 階段上がるとこうなっててこっちの部屋からはベランダには行けるけどこっちの部屋には東側にしか窓がないって書かれてるからここに窓があるってことなんだよねだからこの部屋からベランダには行けない構造なんだよ 그게 또 작품의 완성도를 높여주니까요. 맞아요. 예, 그래서 다시 프랜시스 얘기로 돌아가자면 이 공원이 인정을 받았나요? 그 당대에? 경찰들한테 인정을 받았어요. 장례식장에 경찰관들 그 교육생들이 많이 왔고 경찰로부터 진짜 경감 교육도 받고 경찰에 있어서는 법정에서 이 교육생들이 많은 진전을 이뤄요. 프랜시스를 보면서 정말 남부러울 것 없이 살았던 이 일반인이 한순간에 느낄 정도의 문제점인데 우리는 언제까지 이 문제를 발목을 걸고 쇠사슬을 끌고 미래를 향해서 가야 되는가. 지금 2023년에 법의관 출근율이 0명이라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돼요. 법의학을 하기 위해서는 병리 전문의를 따야 돼요. 훈련기간 일단 의대를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의대를 졸업하고 이제 그러니까 의대 졸업이 의대 처음에 6년. 시작이 의대잖아요. 의대 6년. 그거부터가 6년하고 인턴이 몇 년인가요? 1년. 1년. 그럼 7년에 4년 병리 전문의 하고 하시고 그럼 11년. 군대 3년이면 14년입니까? 그 다음에 법의학 트레이닝을 시작해요. 나는 못한다. 그러니 이제 나이를 들어가고 애를 키우고 뭐 하다 보면 생활고에 와요. 생활고에. 그런데 정말 힘들게 무언가를 하고 나면 보상 심리가 생기니까. 그렇죠. 당연하죠. 좀 더 나은 걸 하고 싶어지는 거죠. 당연하죠. 그런데 중요한 건 정말로 열악한 대접이 아니고 인식이에요. 어떤 자율성이나 독립성이 전혀 없고 종속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후배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저희 자율성이 어디 있습니까? 난 수사기관에 종속돼 있나요?
가끔 검찰청 갔다 오고 법원 갔다 오면 굉장히 자기가 네. 법률가들이 묻는 말만 대답해라. 너 몇 건 했느냐. 막 그렇게 시달리고 오면 잘못하신 되게 것처럼. 수치스러워. 예, 시달리고 오면 맞아. 아 그리고 교통비라고 몇만 원. 예. 그러니까 정말 못하겠습니다 이런 표현하거든요. 그런 때 이제 후배들은 할 말은 없어요. 소주 한잔 사주는 것밖에 없는 건데 저는 가장 악몽이 제가 은퇴할 때도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알쓸 인자이 나오셨으니까 조금 나아질 것 같아요. 우리가 같이 좀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법의학 전문가를 키우기 위해서. 근데 이제 한 친구가 법의학을 하겠다고 지금 열심히 4학년입니다. 그러니까 인턴을 돌아봐야 하는데 그래서 열심히 제가 장학금을 주고 있습니다. 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니까 네. 저는 뭐 그 열심히 응원을 하는데 문자 그대로 장학금을 주세요? 아니면 뭐 소주 같은 걸 자꾸 사주고 아니요, 그러세요? 그 등록금을 제가 대고 있기 때문에 진짜요? 사비를 본인이 직접 대고 계신다고. 예, 왜냐면 제 애기니까. 아드님. 아니 더 안 물어봤으면 굉장히 선행을 우리가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아니 근데 그건 아니고 뭐 하여간 지금까지 뜻이 좋으니까. 끝으로 이호 선생님께서 이 법의학을 또 고민하는 분들께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시다면? 예,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 사람이 경쟁적으로 달려가는 곳에는 행복이 없습니다. 승자와 패자가 있을 뿐이거든요. 여러 사람이 아닌 꼭 내가 갈 길을 가는 것은 평생의 승자가 돼요. 평생의 승자가.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도 항상 법의학을 전 청년이라고 하거든요. 가슴이 뛰고 법의학 얘기를 나오면 그렇고 또 풀어야 될 숙제가 많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지금 말을 들어보니 이런 얘기가 기억나는데 그러니까 한 방향을 향해서 100명이 뛰면 잠시 후에 1등부터 꼴등까지 등수가 다 나오죠. 근데 360도 전 방향으로 뛰면 모두가 1등이죠. 우리 모두가 선택한 의사결정이 미래를 바꾸는 겁니다. 다윈상이라는 게 있어요. 네네. 정말 어처구니 없는 실수로 돌아가신 분. 예를 들어서 하늘을 좀 날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헬륨 풍선을 40몇 개를 불어요. 가스를 그 의자에 묶어서 친구들이 줄을 놓으면 잠깐 올라가서 한 10m 정도 있다가 구경 좀 하고 내려오려고 그랬어요. 저런. 근데 이 사람이 4km로 올라. 네네네. 너무 많이 묶었어. 그래서 비행사가 파요. 조종사가. 그럼 공항 죽지 거치에서. 않나요? 그래서 자기는 어느 정도 올라가면 총으로 하나씩 터뜨려서 내려올 내려오려고 생각이었네. 너무 무서운 거예요. 착지는 어떻게 하려고? 그래서 결국 관제탑에 신고가 되고 경찰 오니까 그걸 하나씩 터뜨려서 내려왔어요. 내려왔어요? 내려왔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다인상의 후보는 못했어요. 왜 죽지 않았기 때문에. 사망하지 않았기 네.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후보도 될수 것들인데 없네. 실은 그걸 보면 좀 희화돼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러니까요. 막 조롱하는 것들도 많이 써 있고 그러는데 실은 이제 죽음을 갖고 그렇게 얘기하는 건 저도 실은 불편한 일이고요. 이제 왜 다윈상인가 하고 봤더니 뭐 진화 생물학적인 관점에서 이런 유전자는 남으면 안 된다. 도태돼야 되는. 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왜 여기에 다윈의 이름을 쓰는지 이제 다윈의 본인은 그 상이 자기 이름 본인도 억울할 거예요 지금 이런 그런 거 싫어할 것 같아요. 뭐랄까 조롱에 가까운 이그노벨상과는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근데 제가 이제 그 다윈상은 그걸 보다가 가만 생각을 해본 거예요. 제가 어떻게 보면 우리는 굉장히 불안한 세상을 살고 있는데 안전하고 치밀하게 계획된 그런 시스템 하에 살고 있다는 착각 속에 사는 거 아닐까. 그러다가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하고 보니 이렇게 불안한 사회에서 우리가 이런 걸 느낄 수 있는 사건들이 자그마한 것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이니 법칙이라고 1대 29대 300 그러잖아요. 하나의 큰 사건이 생기기 전에는 그보다 좀 적은 것이 29건 정도 미리 발생하고 더 작은 것은 한 300건 정도 미리 발생한다. 굉장히 고도화되고 안전한 사회는 300건 때 이미 캐치가 되죠. 그런 것들을 단발성으로 그 사람들만 문제가 있었던 걸로 봐서는 안 된다. 그렇지. 그 사람들이
부주의했어. 거봐 왜 그러지 말라고 저 사람들이 그랬었어. 바보라서 그래. 아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게 아니고 그 사람들은 원래가 불완전한 시스템에서 우리 대신 희생한 사람이에요. 우리 대신. 그래서 우리는 그걸 놓고 그 희생에 의미를 부여하는 건 발생하지 않도록 교훈을 뽑아내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지나가는 형태가 아니고 그런 것들이 기록이고 남아야 어디가 매뉴얼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다윈상은 막 사망이고 뭐 그건 약간 흥미 위주가 되지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을 한번 인터넷으로 만들어 본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회를 바꾼 것들도 생길 수 있죠. 이제 이걸 배우려고 제가 호주로 이제 교환 교수로 갔었는데 멜번에 큰 차, 쓰레기차가 후진하면서 어린애를 친 경우가 있어요. 우리도 가끔 있잖아요. 그럼 보니까 운전석에선 뒤가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죠. 그럼 이건 에러잖아요. 우리가 잘못 고안한 거지. 그래서 권고를 내보냅니다. 헤비비니까 큰 차량은 후진 기어는 무조건 소리가 나게끔 해라. 이게 이제 하나의 개선 사항. 그래서 빠라바라바라바라 이거 나오잖아요. 이게 이제 개선이 되는 거고. 어린애들이 이제 학교 갔다가 와서 빨리 자전거 놓고 놀러 가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차고에다 넣고 이걸 딱 하다가 헬멧이 걸려요. 틈에. 대롱대롱 매달 때 죽는 경우가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보니까 급한 마음이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틀 수 있는 그 고안해라, 이 기구를. 어린애들이 응급 상황에서 이 헬멧을 빨리 풀 수 있는 방법. 이걸 고안해내라 하고 용역을 주고. 그런 식으로 뭔가 하나 발생하면 이걸 그냥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들을 자꾸 생각하고 개선해 나갔으면 좋겠는데 뭐 와이파이가 잘 터지고 뭐 이런 게 선진 문화가 아니고 사람이 소중한 사회죠. 이게 선진 문화가 되는 것이죠, 사실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죽음을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비용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우리 사회가 어느 정도 잘 살게 되면은 그 비용을 이제 치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한 사람이라도 구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더 국력이 강해지고 더 부유해질수록 점점 더 이 안전 비용을 지불해야 할 거기 때문에 더 약간 비효율적이고 더 불편한 사회로 갈 거라고 예상을 해야 될 거예요. 만약에 정말 다윈 상황이 아니라 정말 뭐 우리나라든 어느 나라에서든 사실 이런 거를 이렇게 정말 훨씬 더 건전하고 건강한 방식으로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괴물로 하면 떠오른 단어부터 생각을 해보다가 우선은 많이들 얘기하는 사이코패스? 사이코패스. 그게 뭐 생각이 나니까 정신과에서는 그냥 반사회적 인격 장애에 가까운 걸 이렇게 표현한다 이렇게 해요. 반사회적 인격 장애라는 것은 약간은 도덕적 감정이 없고 공감 능력이 떨어지고 비윤리적 행동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갖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실은. 그 무슨 검사가 있지 않나요? 사이코패스를. 사이코패스를 그냥 그런 성향이 있는 사람의 체크리스트가 있긴 있어요. 근데 로버트 헤어라는 사람이 이제 만들었어요, 임으로. 근데 그게 뭐 표준은 아니에요. 절대적이지 그게 이제 많기 때문에 그러는데. 총 20개 항목이니까 만점이 40점이 되는 거죠. 보통 25점 정도를 경제성으로 봐요.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패턴이 있다고 그래서 이런 패턴을 아직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사람이 동일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직은 그래서 그렇게 해서 했지만 제가 이제 오늘 찾은 사람은 제임스 펠런이라는 뇌신경 과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스스로 사이코패스라고 말을 해요. 자기 자신. 자기 자신이.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와 있던 기준으로 보면 난 사이코패스다 라고 선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분이 또 책도 써내고 그래서 우리가 한번 사이코패스를 다른 각도로 한번 보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분이 어떤 과정으로 사이코패스라고 스스로 선언하게 됐고 또 자기는 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는가도 또 설명하게 되고 한번 비교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과학자답네요. 나를 객관화 시키고. 네, 그렇죠. 내가 사이코패스. 사실 굉장히 용기가 필요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게요.
근데 본인이 사이코패스라는 건 어떻게 이 재밌어요. 아까 이분이 이제 뇌신경과학자잖아요. 네네. 굉장히 유명한 분이 2000년에는 성체줄기 세포 가지고 퇴행성 질환의 뇌 기능을 다시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최초로 논문도 발표하고 각광을 받는 뇌신경과학자. 아, 예. 이분이 뭘 하고 있었냐면 알츠하이머를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그 알츠하이머를 할 때는 알츠하이머 환자가 있는 뇌 스캔 사진이 있다면 대조군 정상 뇌 스캔 사진도 있어야 돼요. 네. 그래야 비교할 수 있잖아요. 네. 정상 뇌 스캔은 어디가 찾을 수 있냐면 내 가족들. 가족들 뭐 인지 기능에 장애가 없으니까 네. 그 가족들 사진을 찍어서 하고 그렇게 보는데 문제는 그 전에 바로 자기한테 왔던 검사 의뢰가 온 게 뭐냐면 한 50명 정도 되는 흉측한 사이코패스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의 뇌 스캔 사진이 왔어요. 그래서 그들의 공통적 패턴이 뭐냐라고 알려달라. 뇌 스캔 사진을 받아서 해석을 해달라는 의뢰를 받았어요. 개별적으로. 네. 그래서 이거 패턴을 정리를 해가지고 논문을 썼어요. 네. 젊은 사이코패스 환자들을 보고 거기에서 뇌 기능에 어떤 신경 전달 물질 이상이 있는 패턴을 발견했어 라는 논문을 낸 거예요. 네. 투고를 하고 그날 저녁에 우연히 이제 알츠하이머를 또 본 거죠. 그럼 자기는 이제 블라인드로 해야 되니까 이 사람의 뇌 스캔 사진이 누구 이름이 써 있거나 그러면 내 가족의 이름을 하면 이게 정상이라는 걸 알잖아요. 네. 그러니까 모든 샘플은 1년 번호만 붙여서 받았어요. 네. 그런데 그 뇌 사진 알츠하이머 환자들 쭉 보는데 하나가 아주 전형적인 사이코패스 뇌예요. 자기가 찾은 패턴. 네네. 그래서 이게 내가 정리가 안 됐구나. 자기가 정리가 안 돼서 하나가 끼어들어온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 날 이거 누구 거냐 번호를 연구원한테 물어봅니다. 이거 좀 알려줘. 연구원한테 말해온 거죠. 교수님 겁니다. 야, 충격이었겠다. 무슨 소리야 이게. 이거 누구 거냐 번호를 연구원한테 물어봅니다. 이거 좀 알려줘. 연구원한테 말해온 거죠. 교수님 겁니다. 야, 충격이었겠다. 무슨 소리야 이게. 아니 난 폭력전과도 없고 폭력적이지도 않았고 뭐 어떤 죄도 저지른 바가 없는 내가 무슨 사이코패스 말도 안 되지. 다시 알아봐 그러니까 본인 거예요. 이렇게. 그 사이코패스 이 범죄자들의 뇌의 공통점은 어떤 거예요? 이제 이게 지금 이게 뇌를 자른 거라고 보시면 돼요. 네. 모두가 들어가 있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가 대뇌가 있고 뒤에는 이제 소뇌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는 어디냐면 우리 눈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여기가 공감 능력을 발휘해요. 자 그러면 야 연쇄살인마 그리고 주도 면밀한 살인마 이런 사람들은 뭐가 문제지? 그들은 상대의 통증과 고통을 느끼지 못했을 거야. 죽이고 싶다는 충동을 조절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고 전반적인 감정적 선이 망가졌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 기능이 저하되는 거거든요. 보니까 스캔이잖아요. 요 밑에가 없죠. 어머. 이제 전전두 피질 안화하고 복내측 전전두 피질이 굉장히 검은색 활동을 하지 않는 형태로 나타나요. 이게 기능을 안 해요. 웬일이야? 거기서 이게 반응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감정적 동요가 없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전형적 패턴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자기예요. 나 이렇게 써 있잖아요. 어머, 충격적이었겠다 진짜. 그러나 이분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이걸 접어버려요. 그런데 어느 날 집에서 이제 바비큐 파티를 하는데 이제 이 과학자의 사촌이 계보학이라고 해서 우리는 이제 족보가 있잖아요. 조상을 찾아가는 이런 게 후에마이처럼. 근데 그 동생이 자기 집안을 조사를 했어요. 그 책을 보내왔는데 자기의 몇 대 몇 대 가면 근친 살인자가 있어요. 또 폭군이 자기 조상이고 굉장히 많은 사람을 살해했던 왕이 자기 집안이고 그래서 갑자기 이게 무슨 우리 집안에 이게 이런 게 있다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생각해보면서 그래 뇌의 기능 저하는 그렇다 치고
그럼 또 이 사람들한테 나타나는 게 뭐가 있지? 이러면서 이제 그 당시에 유전자 우리 지놈 만들 때잖아요. 그럼 유전자는 뭐가 있을까? 유전자를 보면 그 중에 하나가 마오라는 건데 세로토닌, 그리고 도파민, 노에피네프린 뭐 이런 거 듣잖아요. 이것이 분해하는 효소예요. 똑같은 마오 A라는 유전자가 짧은 유전자가 있고 긴 유전자가 있는데 마오 A의 유전자가 짧으면 공격적 성향을 발휘한다고 해서 워리어진이라고 해요. 전사 유전자라고 해요. 물론 그게 있다고 해서 꼭 그런 건 아니고 그 전사 유전자가 또 다른 사이코패스에서 보여지는 뭐 말을 많이 한달지 뭐 이런 것들을 다 설명하지는 못해요. 아직도 우리는 다 몰라요 이게. 근데 이미 우리는 집안 샘플을 다 갖고 있잖아요. 분석을 해보니까 마오 유전자가 많아요. 전사 유전자가. 그럼 이 사이코패스가 유전적인 아니 이제 전사 유전자라는 표현을 해요. 그건 그냥 유전자에 붙이는 별명이니까요. 워리어라는 표현을 우리가 흔히 그래서 공격적인 성향을 좀 더 띠게 된다. 이건 뭐 그렇게 알려져 있으니까.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정리해가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이제 우리가 뒤에 가는 거 이게 과연 유전적인 것이냐, 환경의 영향을 받냐 이걸 지금 우리가 논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뇌기능자의 패턴도 있을 뿐더러 이 전사 유전자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뭐가 문제지 나는 문제가 없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야 나도 좀 궁금한데 그럼 뭐가 이 사람들하고 문제지? 나는 차이가 뭐지? 라고 한번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 이렇게 범죄를 일으킨 35명 가정환경을 한번 볼까? 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35명 보니까 약 70% 이상이 아동학대의 기억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대개 아동학대의 기억은 3살 이후거든요. 3살 이전치는 기억 못할 수도 있어요. 본인은 기억 못하겠죠. 그렇게 따져보면 본인이 위로 짐작해도 야 99%는 아동학대가 있었는데? 라고 본 거예요. 자기의 유일한 차이잖아요. 그 사이코패스의 범죄를 저질렀다고 한 사람들은 뇌기능자 패턴도 있고 전사유전자도 있고 그들은 여기에는 분명한 사회환경적 요인도 있고 그래서 이제 자기는 야 그럼 사이코패스 반사회적 인격장애라고 하려면 발이 3개 있는 의자가 돼야 된다. 3가지가 다 갖춰져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That's the second thing. So it's brain damage, the genetics. The third key thing is abuse. And how that... I analyzed all of them, 5 of which I determined were the brains of psychopaths. 근데 여기에 나타난 사람의 패턴들을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지 이거 다 있어도 아무런 일을 발휘한 사람이 없어요. 여러 이론 중에 하나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리고 발표를 하고 났는데 아니 근데 동료들이 자기한테 이 사이코패스 같은 놈 이런 소리 많이 한 거예요 자기한테. 감정을 실어서 농담이. 그래서 자기는 그 말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냥 던진 말이 아닐 수도 있지 않아?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검사 전에 그런 말들을 종종 들었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의 만행을 보면 스스로가 써요 여기다가. 뭐라고 했냐면 폭발물에 제 관심을 붙여갖고 친구들하고 폭발물 해가지고 다른 집 태워버리기도 하고. 근데 나는 사람 해칠 의도는 없었잖아. 우리 장난이었잖아. 이게 더 이런 거 다들 이런 장난을 하지 않나? 다들 뭐 남의 집 하나씩은 태워먹잖아. 친구들 데리고 가가지고 설득해가지고 장난을 좀 심하게 치고 또 자기는 임기응변이 뛰어나다고 봐요. 그리고 유머러스하다고 생각하고. 재미있는 일들이 있었는데 내가 잘 임기응변이 좋아서 난 잘 풀려났어. 난 평범한 사람이야. 장난이야. 장난이었어. 근데 교수님 아무리 그렇더라도 아까 그 동료들이 너 사이코패스야 이렇게 얘기를 했듯이 가족들도 알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런 성향을 가진 애들은 어렸을 때도 그 성향을 알 수 있대요. 부모는. 그렇죠. 부모가 제일 잘할 수밖에 없지 않나요? 근데 이렇게 해서 어렸을 때를 돌이켜봐요. 근데 어렸을 때 아버지는 자기를 데리고 낚시 다니고 경마장 데리고 다니고 끊임없이 같이 장난을 쳐주고 어머니는 바느질도 알려주고 끊임없이 관심을 가져주고 좋은 부모님을 만나는 그렇게 해서 그런 속에서 크고 어떤 때는 아버지하고 삼촌이 약사인데 약을 배달을 하는 일이 있었나 봐요. 그럼 배달을 이 아들이 시킨 거예요. 그래서 아들은 가다가 이제 양로원도 가고 장애인 수용시설 약 배달도 가고 그런 것이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보면 이분이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는 걸 본인은 알지만
장애인들을 보면 순간적으로 슬픔이 같이 느껴져요. 어렸을 때 그 아빠의 그 행동 때문에 조건반사적으로 같이 공감하는 그땐 조건반사적으로 생겨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분이 쭉 돌이켜보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나를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집요하게 눌러주고 이끌어주고 끌고 갔고 학교 선생님마저도 연극이든 음악이든 스포츠든 무엇이든지 이 애가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줬던 환경이 거예요. 좋았네요. 자기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쁨 받는 사람 그리고 학교에서 난 뛰어난 성적을 가진 사람 나는 학급의 분위기를 이끌어가는 유머스러운 대장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지 내가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난 지극히 평범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지극히 평범하다. 본성에서는 공감 능력이 많이 떨어지지만 그렇지. 공감이 학습을 통해서 얻어질 수 있다는 뜻이 되는 건가요? 이제 그게 이제 문제입니다. 네. 공감도 두 종류가 있어요. 인지적 공감이 있고 감정적 공감이 있어요. 이게 감정적 공감 뭐냐면 진짜 공감하는 거예요. 같이 울컥해주고. 네. 근데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인지적 공감 뭐냐면 홍수가 나면 저거 어떻게 하지? 저 전쟁 났는데 어떻게 하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지 그 슬픔을 느끼진 않아. 이게 미묘한 차이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공감 능력이 떨어진 사람이라는 것이 이 책 전체에서 보여져요. 자기가 해부학교실 근무를 할 때 어떤 어린아이가 소녀가 사망을 했어요. 근데 부모가 울고 있는 옆에 가서 뭐라고 그러냐면 드레스가 참 이뻐요. 아이고. 드레스가 깔끔하고 이쁘니까 소녀의 죽음을 애도하는 부모 옆에서 드레스가 참 이쁘군요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죽음은 아는데 이 부모의 심정은 몰라요 나는. 그리고 가족 친척들의 장례식장에 안 가요. 부위봉투 하면 되는 거야. 내가 가서 의미는 없잖아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진짜 장례식을 가는 건 같이 공감해 주려고 슬픔을 나누고 애도해주고 서로 힘 북돋아주려고 가는 건데 이 사람은 그 의미를 못 찾아요. 슬퍼서 가는 게 아니라 슬퍼해야 하겠다는 걸 알기 때문에 가는 거군요. 그러나 참 아버지가 돌아가서 슬프겠구나. 그건 이해는 해요. 머리로 말하자면, 이해하는 거죠. 배워서 아는 공감이네요. 진짜. 그렇네요. 그것은 그렇죠. 그럴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공감을 가진 사람은 공감을 하는 척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거 쓰면서 페이지에 뭐라고 하냐면 나는 친사회적 사이코패스, 운 좋은 사이코패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결국 뭐냐면 비록 내 공감 능력은 떨어지지만 사회 규범이 지킬 줄 알고 도덕이 무엇인지 알고 또 남한테 크게 전과를 저지르지 않은 그런 것들은 있다. 그 컨트로버시가 있잖아요. 네이처냐 널처냐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분은 태어난 대로 산다고 생각하는 생리 해부학자예요. 그건 뭐냐면 모든 사람들을 만날 때 우리는 태어난 대로 살아. 그 주어진 대로 사는 것이지 환경은 중요치 않아. 바꿀 수 없어. 굳이 한다면 8대 2 정도 이렇게 하는데 다른 과학자들은 야 5대 5야. 태어난 거 반절, 양육 환경이 반절이야. 늘 무지하게 싸웠는데 자기 스스로가 인정한 꼴이 됐잖아요. 그러네요. 자기 삶으로 증명했네요. 내 삶으로. 근데 중요한 건 이 사람이 자 그러면 나는 이 사회에는 사이코패스가 없는 건가? 또 있다면 몇 퍼센트가 있고 왜 존재하지?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반사회적 인격장애는 여성은 1%, 남성은 3% 정도니까 2% 정도 항상 존재해요. 그러면 그 인구의 2%라면은 우리 누군가의 가족이나 친구 그리고 이 현장 안에도 여기도 한 명쯤 많은 거죠. 한 명 정도 있을 수가 이 중에서 있는 한 명 정도. 이게 생물학자들이 볼 때는 저 너무 안 좋은 형질이라면 분명히 진화상 도태돼 버려야죠. 누구도 협조를 안 할 테니까. 근데 왜 반사회적 인격 장애가 나타난 빈도는 2% 동일하더라는 거예요. 어느 민족, 인종, 지역을 가더라도. 야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자. 반사회적 인격 장애를 가진 유전자 풀은 2% 존재하는 이유는 뭘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차가운 이성, 냉철한 판단력, 사람을 선동하는 기술
지금은 우리가 평화로운 시대 때는 독선적이지만 전시회는 어떨까 생각해 본 거예요. 본인. 전시회는 거리낌 없이 총을 쏠 거야. 네. 나의 주저함이 우리 아군한테 피해를 끼칠 수 있으니까. 상대방이 이 총을 맞고 아플까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훌륭한 장군이겠네요. 그렇죠. 또 이 어려운 시기가 되면 어떤 거짓말을 해서라도 선동할 거야. 저 너머에 가면 우리 뭐가 있을 것이다. 끊임없이 연구해서 뭔가를 찾아내기도 하고 이랬던 것들이 있다. 우린 집단 내에 공고의 2%가 살아남아서 지금까지 가는 이유에는 어떻게 보면 그 소수들이 가장 어려운 인류 역사에서 난관을 뚫고 나온 사람들일 수도 있다. 이걸 자꾸 병적이라고 보지 말고 또 그렇게 낙인 찍고 마치 이들만 이제 털어내면 우리가 속가내듯이 이렇게만 보고 우리는 안전하다 이래서는 안 되고 여기에는 분명한 사회 환경적 요인도 있고 질적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집단 내에서 부모할지라도 그런 것을 가져가는 리더 그룹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자는 거죠. 그것도 하나의 인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는데 어떤 기능을 하긴 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한편으로는 참 재밌는 게 우리가 이제 그 다양성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보통 다양성이 중요하다고 얘기할 때는 어떤 최소한의 가치나 최소한의 기준을 만족시키는 선에서 다양성을 이야기하는데 이 이야기를 듣다 보니 다양성을 우리가 어디까지 넓힐 수 있는지를 들은 것 같아서 우리가 공감 능력이 없는 사람하고도 같이 살아갈 방법이 있을지 모르겠다는 그런 아이디어를 주는 것 같아서 그게 없다면 진짜 미래 사회에서 그런 유전자를 찾아내서 마이너리티 바로 리포트. 그냥 제거하고 사실 그 전에 우리가 이런 많은 그 차별을 하는 상황들이 역사에서 많이 있었잖아요. 예를 들어 뭐 동성애자들을 한때는 다 막 색출해 죽이거나 정상이라는 것을 정의해놓고 이제 우리가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우리가 다양성의 범위를 넓혀서 같이 살아가고 있는데 이제 사실 공감 못하는 사람까지 같이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처음에는 해봤는데 그럴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를 해주는 것 같아서 어떤 부모님께서 이제 자기 아이가 그런 성향이 있다는 것을 이제 어느 순간 알게 돼서 그 다음부터 이 아이한테 이 아이 맞춤형으로 세상을 가르치기를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싫어해. 이렇게 하면 주범부터. 이 사회에서 어떤 벌을 받게 돼. 이 사회가 어떤 상벌을 주는지를 계속해서 알려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뭐 이런 식의 교육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아이가 소화할 수 있는 이 아이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알려줘서 그러면 이 친구들은 굉장히 냉철하고 막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해나가는 어떤 추진력도 있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그걸 잘 관리하면 얘가 우리 인류에 또 기여해 줄 수 있는 어떤 방법도 있는 거예요. 뭐 아주 오래 전부터 그 인류의 역사를 볼 때 인류는 정말 많은 존재를 괴물이라고 규정했거든요. 좀 이상한 사람, 뭐 좀 장애가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또 노예, 또 다른 인종, 인간 이하의 존재라고 폄하했던 존재들을 받아들이면서 인류가 이렇게 커진 것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보면 인류의 역사는 이렇게 괴물들을 인류 안으로 계속해서 편입시키면서 이해해온 역사다. 이렇게 볼 때 지금도 우리가 어떤 존재들을 저건 괴물이거나 아니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존재라고 말하지만 그것도 다 한시적일 거라고 생각하고요. 결국 우리는 그것들을 이해하게 될 것이고 어떻게 다루게 될지를 우리가 배우게 될 것이고 저분 같은 경우가 그런 노력의 어떤 단초를 보여주신 거죠. 자기를 드러냄으로써 우리가 조금이라도 저런 사람들을 이해하고 그들과 공존하는 법을 아마 찾아낼 것 같아요.